아 진짜 답답해. 누가 밖에서 왼종일 기다리래요. 미련하게 동네 사람들이 보면 저희 욕해요. 어머님 늦게 오면 어디에라도 들어가 계셔야지요. 이렇게 저희 집 앞에 웅크리고 계시면 어떡해요. 내가 어디까지 하나 보려고 기다렸다. 니들 신혼집 집들이 해준 데서 마땅히 갈 데도 없어. 10분 있음 오겠지. 20분 있다. 오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문 부수서요. 아니 세상에 사람 안 오면 기다려야지. 무식하게 문을 부수면 어떡해요. 비는 쫄딱 다 맞고 우산은 안 쓰셨어요. 뭐 문 부수는 게 무식해. 너 15분 있다. 온다면서 왜 1시간 반이나 늦게 왔냐. 나가려는데 손님들이 갑자기 오지 뭐해요? 장사 끝났다고 하는데도 저희 집 메뉴 먹으러 멀리서 왔다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왔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비쫄딱 문 부숴 놓을 줄 몰랐지요. 뭔 기운이 이렇게 좋아 문을 부숴서요. 아 수리비도 엄청 나오겠네. 엄마도 멀리서 왔는데 엄마보다 손님이 더 중요하냐? 네가 딱 찰나 안 된다고 말했어야지. 너 엄마가 빗속에서 얼마나 전화는 왜 안 받아. 무음으로 해놔서 못 받았지요. 직접 봐봐요. 여기요 무음으로 해놨잖아요. 그럼 며느리는 너도 무음인가 뭔가로 해놔서 못 받았냐. 네 저도 아주 부부가 어쩜 무음도 똑같이 해놔서 못 받을까? 그야말로 늦게 만난 만큼 천생연분이로구나. 비꼬시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실수로 어머님 밖에 좀 세워놨다는 걸로 이 집 제 명의로 못 주시겠다고요. 재개발 확정돼서 신축 아파트 올라간다니 욕심나세요. 그래 욕심난다. 나도 일평생 아파트 못 살아봤는데 아파트 한 번 살아보고 죽어야지. 진짜 치사해서 원 그럼 이 집 저한테 파세요. 어머니 이 집 옛날에 7천만 원 정도 주고 사셨다면서요. 그거 드릴 테니까 명의에 주세요. 7천만 원이 대체 어느 시대적 얘기냐. 기가 막히는구나. 지금 재개발 예정 부지라고 거래하는 것만 6, 7억인데 뭐 7천만 원 참 어느 나라 시계 계산법이야. 제가 6, 7억이 어딨어요. 진짜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배우 생활 뒷바라지한 거 생각하면 그보다 더 받아야지. 너 배우 하겠다고 나한테 가져간 돈이 얼마냐. 그것까지 다 청구 안 하는 걸 감사하게 여겨라. 비 한 번 맞았다고 아주 사람 잡으시려고 하네. 엄마 이러면 저랑 인연 영영 끊겨요. 알아요? 아들 하나 있는 거 잃고 싶으세요? 그래 끊으려고 이러는 거다. 잃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린 시절 내 품에 자식만 생각했고 널 지키고 싶었는데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닌 사람이 됐구나. 차라리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너보다 훨 낫다. 이제 다 그만하고 싶구나. 너하고는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정이라고 하고 올해 72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20살 때 결혼을 해서 20살 그 해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워낙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똑같이 가난한 남자 만나서 자식을 여럿을 낳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입 하나 늘을수록 자식한테도 우리한테도 고통이었기에 아이 여럿을 낳고 키운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의견이 유일하게 합치된 게 자식 하나 낳아 잘 기르자였습니다. 시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은 무조건 많이 있으면 좋다 했지만 덮어놓고 낳다 보니 정말 거짓골을 면치 못해서 자식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하나만 낳고 키우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새처럼 지원이 많이 있는 곳도 아니고 어린이집도 없었던 터라 온전히 엄마가 돌봐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할 때 아이는 부담이었습니다. 일단 친정에 맡긴 저는 남편이랑 같이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식이 있다 보니 처음에는 눈에 밟혀서 일을 하기 쉽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아이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언니도 아이가 있었는데 거기는 아이만 사이여서 언니는 항상 아이 걱정이 조마조마하면서도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애 배불리 먹이고 갖고 싶은 거 사주려고 일하는 거지 사달라는 거 못 사줄 때가 제일 마음 아프더라고. 특히 막내가 첫째 거부터 계속 물려받아서 너덜너덜해졌는데 낡은 옷이랑 신발 볼 때마다 마음이 제일 아파서 돈 버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애를 하나만 낳을 거예요. 절대 제 인생에 둘은 없어요.
하나 낳아서 그 누구보다 잘 키울 거예요. 저는 아들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을 사주고 원하는 것을 사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이는 그 덕분인지 구김살 없이 자랐지만 자칫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은 다 형제가 없어서 그런 거라며 그래서 이기적인 거라며 더 늦기 전에 낳으라고 했지만 저는 귓등으로도 듣질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열심히 일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을 처음으로 했는데 그때 이미 아이 나이가 중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자기 방을 갖게 된 아들은 너무나도 기뻐했고 저는 그 당시 책상도 큰맘 먹고 사줬더랬습니다. 부모는 가방끈이 짧지만 아들 하나 잘 키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고등학교 때서야 제 집 마련을 한 것 때문에 공부에 제대로 집중을 못했던지 기초가 부족한 아들은 예나 지금이나 성적이 곧잘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은 용돈을 모아 영화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연극부였는데 잘생기고 키가 커서 주인공을 맡기도 했는데 무대에 있는 아들은 네 집 아들인지 참으로 반짝반짝 빛나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 배우를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연기도 잘하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배우는 아무나 해요. 공부 안 되면 기술 배워서 취직해야지요. 처자식 고생시켜요. 왜 신성일이나 장동희처럼 유명한 배우가 될 수도 있죠. 우리 집안을 일으킬지 누가 알아. 월급쟁이보다는 배후에서 대송하면 그게 더 명예로운 일이지. 남편은 아들을 자기가 좋아하고 재능 있는 쪽으로 밀어주길 바랬지만 현실적인 저는 그리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눈인 제가 보기에도 아들은 재능이 있어 보이기는 했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지지를 받고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기를 바랬고 아들 역시 뜻이 같았습니다. 멋 모르는 저는 남자들의 기에 눌려 남자들이 바라는 대로 하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시를 보게 되었는데 연기를 잘해서 연기로 유명한 명문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거의 못했는데 연기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거 봐요. 엄마 내가 해낸다고 했잖아요. 내가 만약 배우가 되면 엄마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은 자랑스럽게 말을 했고 저도 조금씩 마음이 동화되어 아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연극영화과에 진학한 아들은 그 당시 충무로의 단역이라도 따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많이 연결을 해주기도 했고 아들의 단역의 비중이 점점 높아가며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아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배우 이외에도 영화를 만드는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고 알고 있어서 그때는 지 아버지도 말렸습니다. 남편 친구 중에 아들이랑 똑같이 끼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영화 한다고 집 몇 채를 말아먹어서 결국 부인이랑 이혼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아버지는 좋아하는 배우 일만 하라 했고 돈 들어가는 영화 만드는 일은 꿈도 꾸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들은 못마땅해하며 계속 대학 때까지 얼굴은 비쳤으나 단역 이외에는 큰 역할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도 아들은 연기 생활을 많이 했고 대단히 긴 부명 시간을 보내며 부모인 저희들이 아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낳았기에 아들이 30대가 되어도 저희는 고작 50대밖에 되질 않았었어요. 저희는 그 당시 공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백반집을 운영했었고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된 상황이어서 집 한 채를 더 사놓은 상황이고 재산을 불려가고 있었지만 아들이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해서 가져가는 돈이 상당했기에 잘 되는 장사에 비해서는 재산을 넉넉하게 불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얼른 장가를 가야 하는데 이제 3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데 그래도 나 환갑 전에는 결혼해야 할 것 아니냐. 엄마 아버지가 저를 멋지게 낳아줘서 제가 잘생기게 태어났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영 여자들이 저랑 결혼 생각까지는 없나 봐요. 이놈아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네가 너무 젊은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네가 나이가 이제 38살인데 만나는 아가씨가 갓 20인데 결혼 생각이 들겠니. 몰라요. 저는 그냥 능력 같아요. 엄마도 20살에 결혼했는데 못할 게 뭐예요? 나이 많고 돈 없는 남자는 얼굴 잘생겨도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돌았고
저는 안타까운 아들의 처지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결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는 일은 좀 어떠냐 중요한 배역은 좀 들어와 그래도 저번에 조연 1번한 뒤로 조연이나 비중 있는 단역은 꾸준하게 들어와요. 그걸로 요새 부모님께는 손 덜 벌리긴 하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엄마는 네가 주연하는 거 1번 보고 싶긴 한데 그럼 투자를 하셔야죠. 요즘 제작사들도 어려워서 시나리오 보고 주연으로 뽑는 애들 다 돈 받고 저요 유명한 배우들도 소속사에서 다 그렇게 했을 거요. 저는 소속사가 없으니 제 잡이 아니면 주연 못 맡아요. 나이가 훌쩍 내일 모레 40인 아들은 여전히 철이 없이 굴었습니다. 아들네 동기들은 다들 배우의 꿈을 가지고 극단에도 들어가고 드라마 공채 시험에도 합격하고 영화에도 들어갔지만 잠깐 반짝일 뿐 오랫동안 가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하물며 아들은 드라마 공채 시험조차 번번이 낙방이 되니 그 반짝하는 순간도 없었지요. 저는 이미 아들에게 희망을 꺾은 지 오래였지만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 하며 응원했고 저 몰래 돈도 찔러주며 절대 꿈을 버리지 말라고 응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했는지 눈시울을 붉혔고 저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한결같이 아들을 믿어주었던 남편이었기에 그의 간절한 아들의 성공에 대한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기회가 아들에게 찾아오고야 말했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충무로 유명한 감독님인데 저한테 러브콜을 보냈어요. 이번에 맡은 역이 진짜 중요한데 저 잘 되면 해외영화제에 초청될지도 몰라요. 그래 잘 됐구나. 그런데 네 아버지가 저는 남편의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호흡기를 끼고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는 남편에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충무로에서 역할 하나라도 맡으려고 할 때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는 순간까지도 아들에게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절대로 알리지 말라 했습니다. 무슨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저는 왜 하필 이럴 때 아들에게 기회가 왔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점차 생명의 끈이 가느다래질 때 아들은 정작 병원에 일 번오지를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는데 하필 이럴 때 아들은 유명한 감독 영화뿐 아니라 독립영화에서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었다며 대본 연습하느라 발인식의 상주 노릇만 잠깐 한 내내 대본만 보다가 빈소를 떠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장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 슬픔보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에게 온 기회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친척들이 한마디 했지만 아들에게는 그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저는 아들이 제대로 빈소도 못 지키고 촬영장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가로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리 네가 일이 중하다 한들 네 아버지 마지막보다 더 중요하냐? 그러면 안 된다. 끝까지 아버지 빈소에서나마 마무리하고 가든지 해라. 엄마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번 기회 놓치면 저 절대로 다음번의 기회는 없어요. 아버지 일은 안쓰럽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 제가 지킨다 해도 살아나실 것도 아니고 일단 제게 온 기회를 잡는 게 순서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에 대한 모든 정남이가 떨어지는 동시에 남편이 너무나 가여버 안타까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에게 부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한동안 계속 대본을 쥐고 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완벽한 캐스팅이 아니라 오디션 제의를 한 것뿐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아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그동안 다진 연기력을 바탕으로 열연을 펼쳤는데 유명한 감독 비중 있는 조연은 아쉽게도 낙방하고 도리어 독립영화 주인공으로는 발탁이 되었다며 좋아했습니다. 나 드디어 독립영화 주인공이 되었어요. 드디어 내 길이 열렸다고요. 독립영화 감독이 앞으로 기대되는 신의 감독이라 스포트라이트도 받을 것 같아요.
그래 잘 됐구나. 아버지 장래고 뭐고 열심히 했으니 잘 되어서 다행이구나. 자꾸 재 뿌리지 좀 말고 이게 나한테 얼마나 좋은 기회인 줄이나 알아. 그래 잘 됐다고. 나는 잘 모르지만 네가 잘 됐다면 잘 되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어. 도와줘 뭘. 아들은 시나리오와 서류 한 장을 제게 같이 건네더니만 저더러 직접 눈으로 보라 했습니다. 시나리오가 두툼했지만 제가 뭐 본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돌려주며 알아서 하라 했는데 아들이 제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시나리오가 아닌 딸려준 서류였습니다. 자꾸 그 종이를 보여주려고 하길래 되려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 잘 읽어봐.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야 해줄 거예요. 투자계획서. 지금 나더러 여기다 돈을 투자를 하라는 거야? 엄마도 아들 성공하기를 바라잖아. 어쩔 수 없어. 통과 이래 같은 거라고요. 내가 모은 돈만 있었더라면 내가 알아서 했겠지만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일이 없어 하루 먹고 하루 살았잖아요. 무명 배우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저는 아들의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도대체 투자금이 얼마나 되길래 돈을 받고 아들을 주연급으로 캐스팅하나 보았습니다. 보니까 1억을 저더러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1억씩이나 투자를 하고서 아들을 독립영화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해야 하나 싶었고 오히려 배우가 되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줘야 한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만약 1억 안 주면 너 캐스팅 취소 당하는 거야? 엄마 복잡하게 가지 말자. 그냥 1억 내고 아들 힘 보탠다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너 주인공 만들려고 1억은 못 줄 것 같다. 지금처럼 너한테 들어오는 역할 열심히 하면 언젠가 너한테도 기회가 올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나 이거 반드시 해서 이번에야말로 뜰 거야. 엄마 집 2채 있잖아. 가게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1억 마련해 줘요. 나중에 내가 다 갚는다니까. 어떤 집 아들들은 사업하는 병이 생겨 사업 자금을 그렇게 부모님한테서 얻어간다 해서 실컷 욕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보다 더한 배우 하는데 돈 1억씩이나 들여야 하고 그게 잠잠하면 영화 만드는데 집을 말아먹을 기세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아들이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연극영화과에 보낸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장가도 안 가고 나이도 먹을 만치 먹고서 계속 돈만 부모한테 바라니 기운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돈을 뺏기면 계속 아들한테 지속적으로 줘야 할 것만 같아서 반드시 독한 맘 먹고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맨날 저희 집에 드나들면서 1억을 요구했지만 저는 들어주지를 않았고 아들은 제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제발 자기 목숨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살려달라 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정말 다신 부모한테 요구를 안 하겠다고 각서라도 쓴다고 저한테 절절매며 빌었습니다. 아들이 자꾸만 이렇게 나오니 절대 안 주겠다고 한 믿음은 점차 무너지고 말았고 별 수 없이 저는 아들에게 딱 1억 원만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당장 수중에 돈이 없었기에 아들 장가 보내려고 모아놓은 돈 5천만 원과 나머지 5천만 원을 살고 있는 집을 모아서 보태어 1억을 내놨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내가 이걸로 꼭 성공할게. 내가 잘 되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들은 기꺼이 각서를 알아서 바치고 제게 1억 원을 받아갔고 저는 아들이 제발 이번만큼은 잘 되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아들이 순수했던 것이 아버지 재산 분배라도 해달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러질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은 영화 투자금 1억을 내고 원하는 대로 독립영화를 찍었습니다. 내일 모레 40살인 녀석이 촬영할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들뜨고 좋아해서 항상 대본을 끼고 살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이 기특해서 식당 음식 몇 번 촬영장에 가져가서 우리 아들 잘 봐달라 부탁해서 돌리기도 했습니다. 촬영장 분위기는 아들이 주도해서 좋았고 저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아들이 정말 잘 되기만을 바랬습니다. 아들은 단아한 여주인공이랑 연기 호흡을 맞췄고 실력 있는 감독이라 그런지 제가 곁에서 연기하는 것만 봐도 눈물이 글썽여질 정도 감정 조절도 좋고 호흡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영화를 다 찍고 나서 뒤풀이를 끝으로 영화가 개봉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래도 저예산 영화이고 독립영화다 보니 상영관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데서는 상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아들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1억을 뭐 사기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 기대를 갖고 영화를 찍은 것이었는데 독립영화인 만큼 배우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감독만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독이라도 주목받았으니 나중에 상업 영화 찍게 되면 아들을 써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작 감독이 잘되고 보니 이름 알려진 배우들만 기용하려고 하지 아들은 정작 뒷전이고 간혹가다 지나가는 비중 없는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다였지요. 아들이 주인공을 한 작품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1억을 걸고 말이죠. 저는 참 속상했습니다만 아들의 속은 또 얼마나 상할까 싶어서 내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아들이 그로부터 나이를 더 먹어서 그런가 주연을 한 번 하고 나니 작은 역할들은 거의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비중 있는 역할은 더더욱 안 들어왔고 거의 아예 연명조차 할 수 없게 일이 끊긴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방황했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맨날 술만 마시고 집에 틀어박혀 괴로움으로 현실을 원망하니 이제 40이 넘게 되었는데 이러다가 까딱 사람 잡겠다 싶어서 저는 그래서 아들을 살살 구슬러서 저희 가게에 나와서 서빙이라도 하라고 일을 주었고 월급도 조금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연 배우 자존심이 있어서 이런 거 못하겠다고 했다가 제가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고 설득해서 페인보다는 그래도 사람 마주치며 일하는 게 낫다 하니 아들도 수긍했던지 쫄래쫄래 가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늦게 일어나는 게 일상이길래 저는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항상 가게 셔터 열고 문 활짝 열고 청소하며 손님 맞을 준비해라. 그리고 전날 다듬었던 재료들이나 팔 것들 위생 점검하고 유통기한 지난 것들은 폐기하고 아닌 것들은 한데 모아서 구별을 해놔야 한다. 아들은 처음에 귀찮아했지만 붙잡고 가르치니 조금씩 뭔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꽂히면 열심히 하는지라 제 식당 일이 나름 적성에 맞았던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아들과 같이 일하니 어쩐지 남편과 함께 일했던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간혹 저녁에는 백반에 술 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과음하다 보면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술김에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 혼자 장사할 때는 그런 손님들이 참으로 곤욕스러웠지만 젊은 아들일세니 그런 일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주었고 성실하게 일했기에 보너스도 덤으로 주니 아들은 월급날마다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랑 같이 장사하니까 든든하지. 그럼 네 아빠 같고 혼자 장사하려 하니 막막해서 접어야 하네 했더니 네가 도움을 줘서 고마웠다 생각해보면 내가 아버지한테 참 미안해요. 그때는 정말 역할 하나가 절실해서 아버지 장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 못할 짓 했구나 후회스럽더라고. 그럴 수 있다. 그만큼 네가 연기에 열정이 있기 때문이었겠지. 어떻게 해서든 너한테 온 기회를 잡고 싶었던 심정 잘 알아. 나도 그때는 네가 미웠는데 너 연기하는 영화 촬영장에 가보니 네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느껴져서 뭐라 말도 못하겠더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엄마 그럼 그래서 너한테 준 1억도 안 아까웠어. 네 아버지도 아마 이해하실 거다. 네가 후회하고 잘못된 걸 아니. 더더욱 그래도 1억은 꼭 갚을게. 엄마 나 그래도 엄마 덕분에 영화 찍어서 정말 행복했어. 처음이자 마지막 주연 자리였지만 내가 주인공으로서 참 행복했던 것 같아. 그때는 무슨 소리야. 또 기회는 언제든 올 거다. 너 고작 40대야. 대기만성이라고 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는 법이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언젠가 너한테 기회가 올 거야. 저는 아들을 위로했고 아들은 한숨을 푹 쉬며 멋쩍게 머리를 긁고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식당 일을 도우면서 연기 연습을 틈틈이 하며 쉬는 동안 대본을 쉴 새 없이 읽었습니다. 언젠가 올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대단하고 멋져 보였지만 결과에 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처를 얻는다 안돼 보듬어 줄 여자가 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들이 식당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옆집 가게 여자가 드나들면서 아들과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옆집에는 원래 부동산이었는데 부동산이 망하고 꽃집이 들어왔더라고요. 꽃집 아가씨는 꽃꽂이 강의도 하고 꽃도 팔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꽃집 아가씨답게 참 단아하고 예뻤습니다.
항상 그 사람은 우리 가게에 와서 밥을 먹고 가고는 했는데 아들을 눈여겨보는 듯한 기분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정말로 특별한 사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당시 41살이었고 여자는 39살이었습니다. 띠동갑 넘는 젊은 아가씨만 보던 아들이었는데 나이 좀 있는 여자랑 만나니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으니 출산에 대한 걱정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지들 좋다니 제가 어찌할 수는 없었지요. 만약 손주를 못 갖는다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이 여자와 결혼을 원한다면 시킬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꽃집 여자의 부모님께서는 지방에 산다고 하셨고 혼자만 서울로 상경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행복해했습니다. 옷차림도 수수하고 성격도 차분하니 단아하고 아들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생각이 꽃집 아가씨는 일이 바쁠 때 가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저를 도와주었는데 아직 아들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만큼 아들에 대한 마음이 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얼마 있다가 꽃집 아가씨와 결혼을 하겠다고 제 앞에 섰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모아놓은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알뜰하고 부지런하고 무엇보다 내 연기 열정이 좋다며 언제든지 뒷바라지할 마음이 있다는데 그거 보통 여자는 할 수 없는 결심이잖아. 나같이 능력 없는 놈도 좋다고 하니 고마웠지. 그래 네가 좋다 하면 결혼하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구나. 나는 네가 결혼 못할까 봐 걱정되었거든. 아직 나 젊어 내 나이 또래 결혼 못하고 안 한 사람들 많아요. 요새 결혼이 전체적으로 늦는 추세라 내가 평균이라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집 장가 가야지 애 키우고 살지. 그래도 늦게라도 짝을 만났으니 엄마는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나 집 좀 해줄 수 있어? 집 꽃집 아가씨가 집은 네가 해오라더냐. 아니 그래도 내가 남자이고 40살 넘었는데 지금까지 집 없는 건 좀 그렇잖아. 장인 장모 만나서 말하기도 그렇고 가뜩이나 나 배우하는 거 못 믿어오실 텐데 집은 있어야 체면이 서지 않을까? 해서 아들은 저번 주에 여자와 함께 충청도 쪽으로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오겠다 했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예비 며느리가 살짝 귀뜸해준 것을 들으니 부모님께서 그닥 아들을 맘에 안 들어 한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모 심정 저는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가장이다 보니 능력 있고 뚜렷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겠지요. 아들은 배우란 직업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건 별로 없고 엄마 가게에서 서빙하고 있으니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편을 들어준 예비 며느리가 고마웠고 귀뜸해줘서 고맙다고는 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도 난감하기는 했습니다. 아들은 예비 처갓집에 다녀와서 많은 것을 느꼈던지 제게 집을 달라고 졸라댔는데 아파트도 아니고 주택만 2개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은 5천만 원 대출이 잡혀 있었고 나머지 한 집은 월세를 줘서 생활비에 보태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오래되었지만 수리가 잘 되어 깔끔하고 넓었어요. 나머지 한 집은 좀 좁고 후줄근한 집이었는데 개발 얘기가 나오는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산 것이지만 10년 동안 별 기별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산 곳은 남편과 오래 살았던 곳이기에 비워줄 수 없었는데 아무래도 아들은 제 집을 달라 하는 것 같았죠. 엄마 나가고 그럼 이 집을 달라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요새 다 아파트 살잖아. 아파트 해줄 돈 없는 거 네가 제일 잘 알잖냐. 40살이 넘었으면 솔직히 결혼자금 너가 알아서 해야지 부모한테 손 벌리면 되겠냐. 너 엄마한테 영화 찍는다고 가져간 1억도 남았잖냐. 근데 솔직히 그 1억은 좀 빼줘요. 막말로 아들 위해서 영화 투자한 건데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 장가 가는데 쓴 셈 치고 없애줘요. 그럼 결혼은 너 알아서 할 수 있어? 할 수 없지. 내가 돈이 어딨어. 아니면 아쉬운 대로 엄마 집이라도 좀 주던지. 그래도 넓고 수리해서 깨끗하니까 신혼집으로 괜찮잖아. 그건 안 된다. 엄마가 사는 집을 네 신혼집으로 내줄 순 없어. 정집이 필요하면 지금 월세 사는 사람 이제 곧 계약 만기되니 내보내고 니들이 좀 손보고 들어가서 살던지. 거기 너무 안 좋잖아. 바퀴벌레도 많고 쥐도 득실될 것 같은데 해주가 못 견디고 나올 것 같아. 거기도 살다 보면 괜찮아. 깨끗하게 방역하고 수리 다 하면 괜찮어. 어차피 월세 끝나면 한번 손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세 안 줄 테니 니들이 들어가 살아라. 그래도 방 2칸에 거실도 좀 있는 편이라서 애기 태어나면 보행기 왔다 갔다 하기도 괜찮고
신혼집으로 딱이야. 저는 예비 처가가 자꾸 아들 능력 없다고 무시한다길래 그래도 집이라도 해보내면 그에 관해서는 말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집을 수리해서 보내고자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떨떠름해했지만 그래도 나이가 찼으니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기는 아쉬웠던지 일단은 결혼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진행했는데 저도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상견례 때만 해도 사돈들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40살이 넘도록 사위는 뭐 하고 있었대요. 돈이라도 좀 벌지 배우가 뭐 아무나 하는 건가. 배우가 뜨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전망이 없을 것 같으면 배우랑 일 병행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장가를 들어야지 이거야. 뭐 그 나이 되도록 무위푼이니 원 송구스럽습니다만 안사돈 저는 며느리가 예쁘긴 하지만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따님도 지금 39살이 아닙니까? 여자로서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출산을 하기도 많은 나이라서 저도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아들이 좋다 하니 결혼 허락을 했습니다. 참나. 우리 딸 그래도 아직 30대예요. 요새 의술도 많이 발달해서 임신 얼마든지 가능하고 만약 애 없이 살면 좀 어떨까. 사위가 능력이 없는데 차라리 애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지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하는지 마음이 상해서 거기 있을 수가 없었지만 나이 든 아들 외롭게 홀로 방구석에 박혀서 살 생각하니 걱정이 되어 차마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할 말까지 못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쪽도 딸 가진 사람들이고 얼마나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좋아하는 것을 잘 알기에 저도 되받아치기는 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애들이 굳이 안 낳겠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아무래도 아들 일리 손주 보는 즐거움을 보고 싶긴 합니다. 그렇게 제 아들 탓을 하며 손주를 안 보겠다고 하시면 듣는 제가 참 서운합니다. 안사돈 서운하시게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외아들이니 물려받을 재산은 좀 있어서 다행이구먼. 집 2채에다가 가게도 있다. 하니 어찌 보면 알짜배기야. 당신도 결혼할 애들 앞에서 너무 그러지 말어. 행복하게 산다는데 부모로서 지지를 해줘야지. 그러자 며느리가 팔꿈치로 뚝 친정 부모를 단속했고 그렇게 우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안사돈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내 쉬며 눈에는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바깥사돈은 은근히 제게 가게와 집들을 어서 빨리 넘기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고 며느리를 그간 부지런하니 좋게 봤는데 사돈 내외를 보니 내가 잘못 봤나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죄인처럼 내내 안절부절 못하며 내내 처갓집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이고 늦깎이 결혼이면 양가가 다 축복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계산을 하고 손해를 따지는 것이 시작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반려자로 생각하며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크게 돈 들지 않고 조절하게 잘한다 했고 그것도 안사돈 양반들은 아들에게 불만을 품으며 못마땅하게 보았습니다만 거기도 기왕 결혼시키게 됐으니 속으로 삭힐 건 삭혀야겠다고 마음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예식 때만 내면 무료 예식장을 빌려준다는 곳에서 결혼식을 마쳤고 스튜디오는 셀프 카메라로 공원 같은 데서 연출해서 찍고 메이크업은 아들 아는 후배 연결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참 선남선녀였고 예뻤습니다. 사돈 내외는 마음을 놓지 못한 채 사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딸 두고 발길이 무거웠던지 쉬이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사돈들이 가고 나니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아들의 신혼집은 제가 가진 작은 단독주택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 요즘 신식으로 손봐서 깔끔하고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있는 곳이랑 아들의 신혼집이랑은 멀어지기는 했는데 며느리는 그것 때문에 가게를 처분하고 신혼집 근처에서 다시 얻기로 했습니다. 단골들 많아져서 가게 옮기는 게 속상하다 했지만 제가 옆에서 봐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곳은 뭔가 터가 안 좋은지 어떤 가게가 와도 망해서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전에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도 망하고 반찬 가게도 망하고 부동산도 망하고 며느리 꽃집도 월세 내기 빠듯한 걸로 알고 있는데 며느리는 그래도 애써 자리 잡아놓은 곳이라며 떠나는 것이 많이 아쉬운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며느리와 아들은 꽃집이 잘 되질 않으니 저희 가게 2호점을 내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저희 가게 양념장이랑 레시피 다 전수해주고 백반집 비결을 다 주어서 드문드문 되는 꽃집보다는 백반집을 택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가게 여는데 좀 보태줬어요. 아들은 결혼시키니 저는 또 혼자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가게를 운영할 자신이 안 나더라고요. 맥이 빠지고 축축 늘어지는 게 차라리 이참에 가게를 정리한 후 권리금을 받으면 아들네 보태주겠다 했습니다. 제 백반집은 작은 가게였지만 월세가 저렴했고 단골 손님이 많아서 그래도 생각보다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내외에게 가게 판 돈으로 보태주었습니다. 허나 제 집 동네보다 아들네 동네가 더 땅값이 비싼 동네라 월세가 상당했고 인테리어비도 비쌌습니다. 제가 있던 곳보다 장소도 넓어서 오히려 제가 빚을 얻어서 아들 가게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대출은 굳이 아들에게 물리지 않았습니다. 전세로라도 아파트 못 해준 게 미안해서 그 빚 또한 제가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아들은 처갓집에 말할 건수가 생겼습니다. 집 해오고 가게에 왔으면 더 이상 우리 아들에게 해줄 만큼 해줬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가게에서 일한 경력이 좀 되어서 능숙하게 손님들을 맞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요새는 기계가 하도 잘 되어 있어 따로 계산원이 필요 없게끔 하나하나 주문받고 결제하는 카드기가 생겨서 인건비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개업식 때 한번 가보고 수도권에서도 끝과 끝이었기에 2시간 거리가 부담되어 저는 그 이후로 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게를 팔고 푹 쉬게 되니 오히려 병이 더 도진 듯 온몸이 찌뿌둥해져 와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가게 일 때문에 소홀히 했던 몸이 여기저기 고장 나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열심히 치료받으며 병원에 다녔는데 어쩐지 쓸쓸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가끔은 전화 한 통씩 해준다 했는데 장가가고 개업하니 둘 다 많이 바쁜지 전화 한 통이 없어 서운했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을 때가 늘상이었고 가끔 전화를 받을 때면 바쁘다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안 사람이랑 좀 바빠서 연락 잘 못해요. 엄마도 낮에 연락하지 말고 웬만하면 밤에 연락하세요. 제 레시피로 이루어진 장사가 제법 잘 되었던지 아들 내외는 바쁘다는 말로 저를 멀리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래도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 건사하며 살고 싶었었는데 공교롭게도 멀리 있는 집을 주게 되어 의지하며 살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집을 전세 놓고 가까운 아파트에 살게 할 걸 뒤늦게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한 지 3달 가까이 되어도 녀석은 엄마 집들이 한 번 모시겠다고 얘기를 1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건만 아들 내외는 저를 집들이 1번 오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자기들만 저희 집을 왔지 저는 자기 집에 못 오게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 엄마 고생시킬까 봐 그렇지요. 언제든 오세요. 그냥 청소도 안 하고 살고 번거로워서 그래요. 한 사람한테도 부담일 수 있겠고요. 아들이 말한 것 중 마지막 말만 정답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혹여라도 묵고 갈까 봐 불편해서 그런지 영 집에 오게 하질 않았습니다. 뭐 2시간 거리라서 멀기에 집에 가게 돼도 아마 자고 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저도 아들네 신혼집에 불편해서 자고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들렀으면 했는데 신혼집 한 번 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렇다고 내가 먼저 전화 걸어서 간다 하면 아들 말 맞다나 부담 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저는 우연찮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 살다가 그쪽 근교로 이사간 이웃사촌이었어요. 바깥 양반 살아 계셨을 때 자주 오고 가고 자매처럼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이사 간다 해서 많이 섭섭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전화 와서 적적하던 찰나에 고맙다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네 사돈 집 있잖아. 그거 대박났다며 재개발 확정되어서 현수막 걸고 대기업 건설사가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는데 부러워 내 동생도 그 근방에 있어서 재개발 확정되었다는데 거기 시세가 워낙 가격이 나가서 분양가만 몇억 한다고 하더라고.
피만 해도 거의 몇 억 생성된다던데 그럼 20억이 넘는데 와 언니 땡 잡았네 이 20억 그럼 우리 집도 재개발이 되는 거야? 어머 언니 몰랐어 연니한테 전화 안 갔어 조합원들 벌써 몇 번이나 모임 가졌다는데 참 언니 거기 아들 산다 했지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도 못 받은 거야?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반가움과 동시에 온몸이 쎄해지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분명 그곳에 살기 때문에 재개발이며 뭐며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내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아니면 조합원 모임 왔다가 자기네 집에 들러서 자고 간다 할까봐 그런 건가 아니면 혹시 아니면 재개발 확정되었다는 것을 당장 숨기려고 날 못 오게 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제가 시간이 지나면 재개발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 그걸 굳이 숨길 이유가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나저나 20억이면 꽤 집값이 나간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입주하면 피 붙는 값에다 집값은 우상향하니 더 오를 텐데 수입이 없는 찰나에 아파트 20억이라는 말에 노후 자금은 해결되었다 싶어 기분이 벌써부터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파트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참에 그럼 내가 그 집을 입주하고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정리한 후 그걸로 아들 가까운데 전세 얻어주면 가까이 살고 좋겠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좀 오르면 팔아서 나도 작은 데로 가고 아들 아파트 청약된 거 한 채 사주고 나머지 돈으로 나와 아들의 빚 청산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늘 남아있는 빚 때문에 목구멍이 가시 같았는데 참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 생각을 하면 저는 하도 찜찜하고 이상해서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넣으려다 시계가 셋인 걸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9시 정도 장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연락을 다시 했는데 그 시간까지 기다리느라 아주 TV 리모컨을 못살게 굴며 혼났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거 알기에 일 피해서 전화한다. 하지만 왜 이렇게 섭섭함만 가득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다가 끊겼고 일이 다 안 끝났나 싶었는데 이내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방금 마쳤는데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어깨야 하루 종일 가게 안에서만 있어 장사했더니 온몸이 뻐근하네요. 그래도 뻐근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니 다행이다. 그나저나 너 사는데 재개발 확정되었다며 모임도 여러 번 했다는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 여기 재개발 확정된 거 알고 있었어. 누구한테 들었어? 아들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이거 뭔가 있다 싶어서 잠시 뜸을 들였지만 곧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 동네 살던 정영이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가 그쪽 근방으로 이사 갔다고 알려주더라고. 이참에 잘 되었다. 엄마 재개발 내용 좀 알아볼 겸 그쪽에 갈 건데 가는 김에 네 신혼집도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우리 신혼집에 엄마 고생스러울 텐데 재개발에 관련된 거는 내가 소식 전해주면 안 돼. 일단은 한 번은 참여해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알아야 하지 않겠냐. 왜 너는 우리 집에 오면서 너희 집에 내가 가는 걸 싫어하냐?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엄마 뜻대로 해요. 이번 주에 오신다는 거죠. 아들은 간신히 승낙을 했고 저는 승낙받고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조합원 모임에는 참석해야 했고 아들네 집도 간 김에 들르고 싶었습니다. 뭔 꿀단지를 숨겨놨던지 그 잘난 신혼집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돼서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들과 며느리가 맛있다고 했던 굴비 손질한 것들을 아이스박스에 잘 넣어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지하철이 공짜니 지하철로 웬만하면 이동해야겠다 싶어 저는 바리바리 싸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처음으로 아들네 가는 날이 맑았으면 좋으련만 날씨가 참으로 꾸물대고 변덕스러운 날씨였습니다. 나갈 때만 해도 해가 반짝 떴었는데 금세 먹구름이 끼면서 어두워졌습니다. 지하철 타고 그 앞에서 버스 타면 되는데 아무래도 짐이 많으니 그 앞에서는 택시를 타야겠다 싶었습니다. 기본 요금만 나올 것이니 그것만 믿고 말이죠.
요새 택시 기본요금도 아주 물가가 안 오르는 것이 없어 저는 돈이 없음에 항상 불안함을 달고 살았는데 결국 가진 집이 재개발이 되어 내 손에 돈이 들어올 생각을 하니 생각만으로도 참 기뻤습니다. 뭐니 해도 나이 들면 돈에 귀가 편하다는 게 맞는 말 같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밝은 기분으로 지하철 움직이는 바깥창을 보았지만 제 마음과는 다르게 후둑후둑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우산 하나씩을 챙겨왔고 저도 우산은 미리 챙겨왔습니다. 일기예보가 많이 틀릴 때가 있었는데 오늘도 그래서 틀렸음 했는데 어김없이 정확하게 굵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쏟아내렸습니다. 번쩍거리며 천둥으로 요동쳤고 지하철역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 탈 일이 벌써부터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이 좀 나와주면 좋으련만 바쁘다는 핑계로 어느샌가 내게 멀어져 버린 아들이었기에 번거로움 부탁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느새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닌 며느리 남편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파트가 잘 올라가면 아들 내외와 같이 살게 되고 가까이서 손주를 봐주게 되면 사그라든 정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했고 저는 으쌰하며 무거운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역에서 택시 승강장까지 왔는데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자 씨죠? 제가 조합원 부회장입니다. 오늘 조합원 모임이 굳은 날씨로 인해서 결렬되어서 불가함을 알려드리려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조금만 더 일찍 연락 주시지 이미 근처까지 왔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시행사 관계자도 와서 조합원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일이 있다고 취소가 되었고 날씨까지 이러니 너나 나나 다 안 된다고 해서 좀 미뤄줬어요. 날짜가 잡히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조합원 모임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는 시간이 붕 뜨게 되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저는 별 수 없이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며느리한테 했더니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합원 모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파기되었으니 약속 시간까지 2시간 정도가 남아있는데 가게로 간다 한들 애들에게 방해나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 신혼집 근처에 예전에 카페가 하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일단 가서 2시간 정도 카페에 차라도 마시며 기다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아들네에 왔는데 도착해보니 카페가 폐업이 되었더라고요. 문 닫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힘없는 우산으로 굵은 빗방울을 막았는데 바람까지 불어 안 쓰느니만 못한 상태가 되어 다 젖어버렸습니다. 다시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고 어디에 있어야 되나 있을 곳을 찾다가 편의점을 발견하고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안으로 들어가 카페보다 싼 편의점 커피를 마시며 우두커니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새로운 곳들은 다 카페처럼 테이블이랑 의자도 있다는데 제가 있는 곳은 작은 곳이라서 그런지 의자가 없어 계속 내내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저려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왔다 갔다 걷기도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저를 이상하게 봤지만 이곳에서 또 나갔다가 이번에야말로 다 젖을 것 같아서 눈치 받는 한이 있더라도 버티기로 했습니다. 라면 국물 버리는 쓰레기통 옆에 박스가 하나 있길래 슬쩍 앉았는데 다행히 아르바이트생도 눈 감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이 왔다 갔다 했는데 많이 없어서 저는 빨리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좀 넘은 후에 편의점의 주인 같은 사람이 와서 제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여기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캔이 들어있는 박스인데 막 앉아 계시면 저희 어떻게 장사해요. 죄송한데 캔 찌그러진 것들 뭐라 안 할 테니까. 볼일 없으시면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1시간 더 있다가 아들 내외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만 더 있다 나가면 안 돼요. 너무 비가 세차게 내려서 내가 겁나서 그래 내가 내 엉덩이에 발표 찌그러진 캔값은 다 물어줄 테니까. 조금만 더 있다 갑시다 부탁해요. 정 그러시면 앉아 계시지 말아주세요. 서서 1시간 더 계시다 가는 건 손님이니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죠. 그럼 사이다 8캔 계산해 드릴게요. 저는 카드로 사이다 8캔까지 계산을 했고
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도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이 안 되었으니 그럴 수 있지. 너무 바쁘다 보면 약속 시간 돼서야 확인할 거야.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시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다리를 풀고 겨우 1시간을 더 버틴 끝에 저는 이제 시간이 되었다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약속한 시간에 딱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머니 조합원 모임 끝나셨죠? 어머니 오셔서 저희 조금 문 일찍 닫고 들어가려고요. 그래 고맙다. 조합원 모임은 하지 않아서 여기 편의점에 서 있으니 빨리 좀 와라. 엄마 다리 아파 죽겠다. 조합원 모임 연기됐대요. 알았어요. 일단 갈게요. 지금 출발하면 15분이면 도착할 거예요. 아들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저는 아들이 그래도 나 생각해줘서 빨리 오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지루한 15분을 더 버틴 뒤 드디어 세찬 빗줄기를 뚫고 나갔고 편의점 안에 에어컨에 겨우 말린 내 옷들은 다시 비로 하여금 젖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에 우산이 확 뒤집혔는데 뒤집힌 것 바로 잡느라 봉투에 손을 놓쳤습니다. 그러자 반찬들이 대굴대굴 굴러가는데 쏟아지진 않아서 얼른 봉투 속에 주워 담았습니다. 그 덕분에 쫄딱 비에 젖어버렸고 기왕 젖은 거 어쩌나 싶어서 저는 허울뿐인 우산을 쓰고 아들네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직 오질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곧 오겠지 싶어 기다렸는데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오질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15분이면 도착한다.